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방 소개받은 밸류링크에서 일하고 있는 권기현입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저도 한 28년 정도 해운회사 생활을 하다가 작년에 이렇게 완전히 업종을 전환해서 디지털 기업에 지금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플랫폼에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이 네 가지 꼭지로 일단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 할 걸 잡아봤습니다만, 첫 번째는 플랫폼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물류 서비스에서의 플랫폼 왜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현재 움직이고 있는 물류 서비스의 플랫폼들에 대한 것, 그리고 미래에는 플랫폼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가, 이 네 가지 꼭지를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장표를 처음에 넣은 거는 한번 우리 아침 생활부터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시대를 이렇게 대표하는 키워드라고 하면 다들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아마 제일 먼저 모바일 폰 켜셔가지고 카카오톡 보시죠. 저녁에 누가 친구들이 어떤 소식을 전했나 보시고, 출근하실 때 아마 보면 페이스북 보면서 친구 소식 보고, 그다음에 회사 가서도 건강식 주문한다고 아마 배달의 민족 쓰고 요기요 쓰고, 그다음에 상품 출근하실 때 아마 쿠팡 써서 쓰시고, 남는 제품이 있으면 아마 당근마켓 가서 바꾸시고요. 거의 우리 일상생활이 이렇습니다. 아마 근데 한 15년 전에 아마 저희들 일상을 봤으면 지금하고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매일 지금 보고 있는 어떤 뉴스나 신문이나 이런 데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이 다 플랫폼이라는 얘기들이 들어갑니다. 건설회사에서도 건설 플랫폼을 한다고 하고, 은행에서도 어떤 플랫폼을 한다고 하고, CJ 대한통운은 또 B2B 플랫폼을 한다 하고, 또 이쪽에서는 보면은 하여간 모든 게 다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앞장에도 그렇고 지금 이 페이지도 그렇고 보시면 우리 생활이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주무실 때까지 모든 게 지금 플랫폼하고 관련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내용들 보시면 플랫폼 노동 얘기 나오고, 플랫폼 비즈니스, 플랫폼 경제, 플랫폼 자본주의, 이분 플랫폼 정부까지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진짜 플랫폼이 그러면 과연 뭘 가지고 플랫폼이라고 하느냐? 정의들은 많이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로 보면 이렇게 열차에서 이렇게 내릴 때 사람들이 내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상, 이걸 우리가 이제 그 사전적인 의미에서 플랫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프라인에서도 조금 더 확장해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은행을 가거나 백화점을 가거나 이런 것들도 오프라인에서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저희들하고 얘기해야 될 온라인상의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각자 많은 정의들을 이렇게 쭉 내려놨는데, 그걸 종합해 보면은 결국은 생산자하고 소비자를 연결시켜서 거기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장소, 결국 이런 걸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럼 이걸 오프라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역, 왕십리역이 됐든 강남역이 됐든 역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역에는 플랫폼만 있는 게 아니라 보면 은행도 들어오고, 예를 들어 약국도 들어오고, 식당도 들어오고, 이분 집들도 들어오고, 이런 많은 이제 시설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왜 들어올까요? 단순하게 플랫폼은 사람하고 기차가 이렇게 서서 연결하는 장소라면 그런 것들이 안 들어오겠지만, 이렇게 연결하면서 이 기차와 사람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그 주위의 시설들을 다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연결의 그 폭이 커지면 거기를 통해서 생기는 이익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온라인상으로 다시 돌려보면, 이 온라인상의 플랫폼은 실제로 손가락 하나로 국경을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을 만큼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오프라인상의 플랫폼은 아까도 보지만 장소적 한계,
이게 확실하게 쥐어져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은 그 장소에 한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크다는 얘기는 결국 그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일단 생각하는 시발점이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징이라는 것 잠깐 보면은 플랫폼 비즈니스는 일단 생태계 기반이 돼 있어야 한다고요. 뭐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야 된다. 뭐 승자 독식의 구조, 뭐 비즈니스에 어떤 경계가 없다. 뭐 양면 시장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뒤로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양면 시장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일하고 있었던 어떤 파이프라인 기업들, 이 파이프라인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양면이라기보다는 원웨이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생산자 주도의 시장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생산자 주도 시장은 보통의 경우에 저희들이 뭐 코스트를 절감한다든지 뭐 규모의 경제를 이렇게 만든다든지 하는 그게 경쟁의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양면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생산자, 소비자 사이에 이 플랫폼이 어떤 거래의 규칙만 주는 것이고 이 연결만 시켜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거래를 발생시켜 주진 않습니다. 옆에 있는 뭐 카카오 택시를 봐도 알지만 카카오 택시 앱이 거래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실제 거래 장소만 빌려주고 연결만 시켜주는 것일 뿐이지 거래는 택시 기사하고 승객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비즈니스가 뭐 파이프라인 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고 이렇게 플랫폼 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형태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의 어떤 이 네트워크 효과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네트워크 효과 부분입니다. 플랫폼의 일단 이 규모가 커지게 되면 결국 플랫폼이 주는 이익이 증가하는 거고요. 어떤 기회가 계속 창출되고 그 창출된 그 기회와 이익 때문에 또 그 플랫폼은 계속 더 커지고 참여자가 늘어나고 그 참여자가 락인이 되고 이게 계속 선순환 구조로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뭐 스노우볼 이펙트, 뭐 아마존에서 얘기했던 플라이휠 이펙트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서 여기에서 살아남은 승자가 모든 시장을 독식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보시면 플랫폼 비즈니스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수학 체증에 대한 부분, 비즈니스의 경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 어떤 파이프라인 기업들은 업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요. 삼성전자, 전자회사, 뭐 현대자동차, 자동차회사, 뭐 판매 정확하게 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컴번 회사에서 어떤 새로운 회사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회사들이 서로 경쟁을 해서 싸우죠. 그 100%라는 쉐어를 나눠 가지게 되는. 그래서 누군가가 승리를 하면 쉐어가 좀 늘어나고 뭐 지게 되면 쉐어가 줄든지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수학 체감의 세상에서 어떤 비즈니스라고 한다면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어떤 그런 영역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테슬라가 있지만 테슬라는 우리가 전기차 회사라고 한다 하지만 테슬라를 그냥 전기차 회사로 그냥 한정짓기도 어려운 사실 사업 구조고요. 아래쪽에는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랫폼 뭐 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이지만 아마존이 하는 일 중에 전자상거래는 일부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비즈니스 도메인 간의 경계가 붕괴되고 그리고 각각의 사업에서 100% 그러니까 승자 독식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어떤 비즈니스 형태가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책을 읽다 보면은 뭐 이런 말이 있어요. 플랫폼 레볼루션이라는 책 속에도 이 파이프라인 기업이 몇 년 동안 이렇게 성장시킨 시장에 플랫폼 기업이 들어가면 10중 8구 플랫폼 기업이 이긴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들을 한번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2009년도하고 2019년도에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떻게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상위 기업들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2009년도에 보시면 지금 두 개 기업,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 구글이죠. 이제 구글 두 개의 플랫폼 기업이 세계 10대 상위 링크에 지금 랭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 보면 지금 7개의 플랫폼 기업이 탑 10에 들어 있고요. 나머지 지금 3개의 어떤 파이프라인 기업이 지금 속해져 있습니다. 근데 양쪽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2009년도 탑 10에 있었던 기업, 파이프라인 기업은 2019년도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물론 뭐 사라진 건 아니고 아마 10위권 밖으로 물러났겠죠. 그만큼 파이프라인 기업들에 대비해서 플랫폼 기업의 성장이 엄청나게 빠르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또 여기에 테슬라가 들어가고 나머지 아래쪽에 있는 존슨앤존슨이나 뭐 JP 모건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플랫폼 기업들이 세계 탑 랭크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실증을 해주는 어떤 자료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뭐 플랫폼에 대한 정의를 봤고요. 그 다음에 왜 사람들이 플랫폼 하는지도 잠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이렇게 약진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저희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물류에 대한 부분은 아니니까요. 지금부터는 물류가 사실은 뭐고, 물류가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고, 그럼 왜 물류 산업에서 플랫폼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 물류의 오버롤인데요. 사실 유통이나 물류나 사실 비슷한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제로 유통과 물류를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참 다른 업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요즘 이렇게 뭐 많이 보시잖아요. 뭐 갑자기 뭐 신세계 백화점에서 뭐 이렇게 물건을 파는데, 예전 같으면 이 백화점의 가장 어떻게 보면 큰 핵심은 값싼 물건 아니면 경쟁력 있는 물건을 이렇게 확보하는 거였는데, 요즘은 보면 물류하고 배송을 하는 게 또 중요한 핵심 어떤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이커머스가 막 이렇게 일어나고 발전하다 보니까 갑자기 쿠팡에 대적하겠다고 지금 뭐 여러 군데 이제 뭐 이커머스 업체를 지금 투자하고 하는 실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생산활동, 소비활동에서 지금 물류의 영역을 넘어서 다양한 변화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유통을 같이 움직여줘야 된 물류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변화를 지금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통의 변화를 아직 물류가 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 이 유통의 생산과 소비의 전 과정, 그 다음에 물류 서비스가 지금 뭐 구매 물류에서부터 해서 뭐 마지막 판매 물류, 회수 물류, 폐기 물류, 이 전 과정, 그리고 그게 실제적으로 스무스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운송, 보관, 뭐 하역 포장이 전 과정이 결국은 IT 기술, 4차 산업 어떤 DT 기술들을 통해서 이 트랜스포메이션 해가는 과정이 지금 필요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물류입니다. 아까 뭐 이성박 박사님도 말씀하시고 뭐 퍼스트 마일, 뭐 미들 마일, 라스트 마일, 이 국제 물류가 굉장히 단계가 많습니다. 결국 이 공장에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흘러가는 단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뭐 B2B, B2C, 뭐 지금 D2C 뭐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만은 이 사업이 세분화되면서 지금 물류가 담당해야 될 사이즈들이 굉장히 작아지고 있으며 소규모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다들도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굉장히 더 복잡해지고 있다라는 지금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커스터머들, 그러니까 전방위 산업에서는 물류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좀 편리하게 좀 해줘. 그 다음에 물류비 좀 투명하게 좀 해줘. 그 다음에 예측할 때 데이터 좀 쉐어 좀 해줘. 그 다음에 좀 나 좀 보여줘. 지금 이런 요구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봤지만 유통은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고요. 물류는 거의 못 따라가고 있고, 물류는 굉장히 지금 디테일해지면서 관리하기 어려워지고, 커스터머들이나 다른 산업에서 물류 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리를 해달라고 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물류 산업의 새로운 어떤 이 패러다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결국 그게 뭐 이커머스니 뭐 배송이니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물류 산업이 이렇게 이 유통 산업 자체가 이 물류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면서 실질적으로 이 배송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사실은 많아졌습니다. 뭐 요즘 뭐 보시다시피 뭐 새벽 배송이다, 뭐 로켓 배송이다, 당일 배송이다, 뭐 30분 배송이다, 즉시 배송이다. 갑자기 유통에서 이 배송에 대한 어떤 속도, 그 다음에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근데 유통에서 배송에 대한 타이밍이 중요하면 그 일은 실질적으로 물류업체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류에서 이 배송에 대한 속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 이것이 지금 물류업체의 어떤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뭐 이커머스 부분은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를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뭐 2023년도 정도에 이커머스에 특히 이제 소비자 지금 소매금융 쪽이 한번 6.5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2020년 이후에 한 5년 동안의 CAGR이 한 20%, 그러니까 굉장히 이커머스의 발전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대한민국은 지금 이커머스 시장이 세계 7위 규모입니다. 2023년도 보면 이커머스 아마 매출액이 한 191조? 이 191조가 우리나라 국가 예산을 한번 보면요. 우리 국가 예산이 아마 작년에 한 510조 정도 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커머스에 대한 그 금액이 191조라면 굉장히 실제로 굉장히 큰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장표는 그 B2B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 우리가 이커머스를 얘기할 때 대부분 B2C, 뭐 D2C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2019년을 기점으로 B2B 이커머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규모가 B2C를 넘어섰습니다. 근데 2019년은 코로나 이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로나가 실질적으로 발발하고 뭐라 그래야 되나 B2B에 있는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 세일즈 루트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루트를 찾는 것을 온라인에서 지금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B2B의 어떤 이 전자상거래 물량들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아래쪽도 최근에 이제 DH에서 얘기한 내용입니다만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일단 이커머스의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B2B에서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결국 이 물류 산업이 지금 배송이 빨라져야 된다.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커머스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단위들이 갈수록 작아지고 세분화된다라는 어떤 그 관점에서 보면 예전에 우리 웨어하우스는 화물을 보관하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 보관하는 장소의 개념이 어떻게 보면 화물을 배송해주는 디스트리뷰션 센터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다가 지금 최근에는 풀필먼트 센터로 많이 옮겼습니다. 결국은 고객들의 온디맨드에 대한 어떤 요구를 이렇게 받아들여줘야 되고요. 뭐 피킹하고 패킹하고 라벨링하고 배송하고 보관하고 거기에 반품까지 하고 거기에서 조립까지 하는 그 모든 기능을 지금 창고라는 부분에서 해줘야 되는 그런 얘기 생겼고 거기에다가 빠른 배송을 또 요구하다 보니 고객들 가까이에 가는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에 대한 필요성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유통의 변화가 우리 물류의 변화를 지금 그다음에 창고의 변화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봤었죠. 유통은 계속 변화하고 있고 물류는 거기 따라가기 힘든 상황에 있고요. 물류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하고 국제 물류는 거기 그리고 국제 물류가 다뤄야 될 단위는 작아지고 있고 커스터머들은 보다 클리어하고 투명하고 쉐어하고 어떤 경험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 매뉴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 지금 IT 기술, 4차 산업 어떻게 보면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이 고객들의 니즈를 맞춰가는 어떤 디지털 영역으로 지금 물류가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것이 지금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디지털 수준입니다. 이게 물론 물류 전반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통계청에서 2018년도에 운송 관련된 부분을 조사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인더스트리별로 IT 활용도가 실제 운송, 우리 물류 관련된 부분이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래 구조도 한번 보시면 지금 화물인의 구성이 지금 굉장히 다단계입니다. 다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화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용이 비싸다고 느낄 수 있고요. 마지막 실제 운송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돈으로 힘들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솔루션이 결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실제 IT 투자합니다. 많이 하셨고 실제로 많이 갖추셨어요. 많이 갖추셨는데 대부분은 지금 뭐 여기서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갖춘 게 아니라 내 내부적인 어떻게 보면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제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물류가 어떻게 보면 IT 기술로 무장을 하고 그렇게 IT 기술로 무장한 물류하고 제조 유통 어떻게 보면 무역 기업들하고는 플랫폼과 서로 연결해서 디지털해 나가는 이런 비즈니스가 앞으로 중요한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발전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우리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보통 그 기능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오퍼레이션, 커머셜, 데이터 이렇게 플랫폼 비즈니스를 좀 나눕니다. 거기에는 오퍼레이션에는 DHL의 아그이라도 있고 쉔크의 커넥트 4.0도 있고 커머셜에는 모든 해운 회사들의 어떤 자기 개인 개별적인 플랫폼들, 그다음에 공공의 이제 플랫폼들, 그다음에 데이터 플랫폼에는 해수부의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요 국제 플랫폼 서비스 기업인데요. 실제로 이거보다 훨씬 많죠. 플랫폼 기업들이 훨씬 많은데 보시면 머스크의 투윌부터 프렉시포트, 아이컨테이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 국제 물류에서 이 플랫폼의 선두주자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측 자료에 보면은요, 이 프렉시포트가 2019년도에 지금 이 비전 펀드로부터 한 1조 2천억 정도를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그 스타트업 중에 한 8위 정도 수준으로 성장이 빠른 회사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맥켄지 자료를 잠깐 보면은 이 물류 산업에서 지금 이 VC들이 가장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크게 투자하는 부분이 첫 번째가 이 라스트 마일 관련된 운송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풀필먼트 창고 관련 부분이고 세 번째가 국제물류 플랫폼
관련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물류 플랫폼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각광받거나 투자를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해외에서는 지금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지난달에도 아마 뭐 프로젝트 44 같은 경우에도 골드만삭스에서 한 뭐 2억 200만 불 정도 뭐 시리즈 E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해외에서는 이 국제 물류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투자가 지금 활발하게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국내 플랫폼 기업들인데요.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뭐 퍼스트 마일, 뭐 미들 마일, 라스트 마일, 뭐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같이 봐줘야 될 부분이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지금 커스터머들은 실질적으로 이 온라인상에서 엔드투엔드를 모두를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퍼스트 마일부터 라스트 마일까지 커버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을 원하고요. 아직까지 기업은 그런 단계에 와 있지는 못합니다. 각각의 한 분야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직 커스터머의 니즈를 다 충족하지는 못하고요. 커스터머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플랫폼을 쓰더라도 각각의 로그인을 해야 되는 좀 불편함,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불편함이 좀 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오퍼레이셔널 플랫폼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DHL의 아그이라에 대한 겁니다. 이 DHL 아그이라는 물류회사 통합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 화주사가 이 운송사나 뭐 아니면 물류사를 바꾸게 되면 예를 들어 그 각각의 시스템에 새로 로그인을 해야 되는 어떤 이런 화주 입장에서의 불편함이죠. 있었겠지만 DHL 아그이라를 통하면 물류사를 바꿔도 굳이 그런 어떤 새로운 접속이나 어떤 그런 것이 필요 없는 어떤 그런 형태의 고객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어떤 이 물류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이 DHL은 뭐 실제로 이 아그이라뿐만 아니라 아래쪽에도 쭉 써놨습니다만은 뭐 리실리언스 360, 뭐 스마트 웨어하우스, 달론도 엄청나게 많은 플랫폼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보유하면서 결국 어떻게 보면 플랫포더로서의 엔드투엔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되는 어떤 그런 과정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TI가 2019년도에 얘기한 부분인데요. 이게 어떻게 뭐 인터넷 포딩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 2019년 5월에 예측하기로 2023년까지 약 한 18.7%의 해운 물량이 e-포딩에 아니면 플랫폼을 통해서 부킹이 되고 선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갖고 이게 더 빨라졌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뒤쪽에 머스크 스팟을 제가 얘기를 드릴 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이건 선사들의 커머셜 트레이딩 플랫폼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왼쪽 편 이 장표를 작년 초에 처음 이제 만들 때는 실제로 조금 상황이 달랐어요. 이 선사들이 어떻게 보면 인스턴트 쿼2를 가진 선사는 몇 개 없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온라인을 통해서 운임을 줄 수 있는 선사가 한 8군데 되고 스케줄을 주는 선사가 전체 다였습니다. 근데 올 6월 달 기준으로 보면 결국 선사들은 계속적으로 이 디지털 툴에 대한 개발을 해온 거고요. 결국 스케줄을 주거나 운임을 어떻게 온라인상으로 오파할 수 있는 기능은 모든 선사가 탑 12의 모든 선사가 지금 다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저 인스턴트 쿼스 이제 할 수 있는 툴을 지금 상위 한 8개 선사가 지금 갖추고 있어요. 근데 실제 저 인스턴트 쿼 툴이 앞으로 미래의 어떤 해운회사와 어떻게 보면 포딩과의 어떤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툴입니다. 지금은 실제 이 팬데믹 상황에서 스페이스가 모자라고 갑자기 운임이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이라 저 툴이 제대로 기능을 사실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실제로 저 툴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내 부킹과 동시에 선적이 개런티가 되는 거고 그 운임으로 선적이 된다는 걸 확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사의 입장에서는 선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노쇼 관리입니다. 그래서 양자, 선사와 고객이 같이 바인딩되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형태의 어떤 비즈니스 툴입니다. 그래서 저게 정상적인 어떤 물류 상황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미래 툴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뭐 머스크나 합방로이드의 작년도 어떻게 보면 온라인 부킹에 대한 이슈들이고요. 오른쪽 편에도 머스크의 2020년도 4, 4분기 인트림 레포트, 올 1, 4분기 인트림 레포트에도 나옵니다만은 지금 온라인을 통한 부킹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작년 말 같은 경우에 머스크 브랜드, 그러니까 머스크의 스팟 볼륨의 한 50%는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들어왔다라는 얘기고,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 머스크뿐만 아니라 시랜드, 그 다음에 함부룩스드, 머스크 전체 브랜드의 그 스팟 물량의 한 37%가 이미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위에 보면 트윌 얘기가 나옵니다. 트윌이 2019년도에 한 주에 한 170개 정도 온라인 부킹이 들어오던 것이 작년 말에는 4,000개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온라인에 대한 수요, 온라인으로의 전환이 빨리 진행되고 있다. 이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지금 뭐 플랫폼 많이 얘기하고 요즘 AI 얘기하고 빅데이터 얘기하고 많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기본적인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해양수산부가 공공의 데이터와 민간의 데이터를 이 플랫폼으로 합쳐서 이 필요한 사람들, 수요자인 뭐 화주나 뭐 선사나 포워더나 이런 분한테 제공해 주겠다고 올해부터 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이렇게 시행이 돼서 모두가 좀 이 기회를 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사실은 머스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머스크는 실제 2018년 이후로 선박 투자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뭐 어저께 뭐 우리 현대 미포조선에다가 2000T의 어떤 아까 얘기한 디카보나이즈된 선박을 새로 이제 하나 발주하긴 했습니다만은 거의 신박 발주를 안 하고요. 그 대신에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 그러니까 해운회사가 아니라 엔드투엔드 로지스틱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되기 위한 많은 투자들을 실질적으로 해왔습니다. 뭐 아래쪽에 보시면은 뭐 엄청납니다. 사실은 뭐 국제 물류에 대한 투자, 그 다음에 온라인 어떻게 보면 MVOCC에 대한 투자, 엄청난 투자들을 해왔습니다. 하나씩 보면은요, 그 머스크 플로라고 하는 거는 저거는 이커머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머스크가 이커머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머스크 플로라는 서프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하는 지금 자체적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움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머스크 스팟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 어떻게 보면 레이트 컷 기능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트레이드 렌즈, 저건 뭐 머스크가 하는 건 아닙니다만 머스크와 IBM이 같이 했고 많은 선사들이 지금 저기에 참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전체 그 전 세계 캐패시티의 약 64.7%가 트레이드 렌즈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2년 전에 선언을 했고요. 근데 2년 전에 트레이드 렌즈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거였지만 중요한 거는 작년하고 사실 금년입니다. 작년 10월에 그 MSC하고 CMA가 이 머스크와 똑같은 파운데이션 어떻게 보면 캐리어로서 이 트레이드 렌즈에 참여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11월 달에 인테그레이션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그 원하고 합박이 마찬가지로 온보드할 준비가 끝이 났다. 이제 그렇게 해갖고 올해 7월부터 저 인테그레이션을 완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 트레이드 렌즈의
선사들이 온보드하는 거는 금년 7월 이후가 될 것 같고요. 그 저기에서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 페이퍼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인 페이퍼로 일을 해왔지만 디지털 페이퍼의 작업은 아마 저 속도가 많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게요. 우리가 뭐 이 이커머스 얘기를 할 때 보통 이제 아마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마존이 미국 이커머스 시장이 50%입니다. 50% 마켓시어예요. 근데 미국의 이커머스 시장이 전 세계로 보면 12%예요. 그 얘기는 아마존이 가지는 세계 마켓시어는 6%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규모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르지만 머스크는 어쨌든 세계 컨테이너 시장이 17.1% 캐패시티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트레이드 렌즈가 중립적인 플랫폼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65%의 세계의 캐패시티가 저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미래의 물류의 모습은 어떻게 될지 아직 조금 지켜보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마찬가지로 여기 뭐 아래쪽에 보시면은 특히 그 온라인 포더에 대한 투자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트레이드오프부터 시작해서 뭐 블랙벅 같은 경우에 저기 인도 회사인데 인도 회사 뭐 기타 등등 많이 했고요. 저 아래쪽에 보시면은 거의 엔드투엔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투자를 하거나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뭐 M&A를 하거나 다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바른 방향으로 간 건지 아니면 다른 선사들이 다른 방향으로 간 건지는 아직은 모르지만은 지금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 머스크의 방향이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머스크 이외에 지금 뭐 CMA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머스크를 좀 따라하는 거죠. 따라하고 있습니다. CMA가 아시다시피 세바 인수했고요. 그다음에 CMA가 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 윙이라는 플랫폼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CMA 에어 하고 있죠. 결국 CMA는 머스크를 따라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코는 이커머스에 대한 어떤 투자 때문에 진동닷컴하고 JD닷컴하고 같이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걸 지금 따라가고 있고 특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쪽 지역에 있는 MVCS를 꽤나 많이 지금 흡수 합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변화들이 선사들에게 있어서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잠깐 뭐 저희 회사에 대한 부분도 잠깐 넣었는데 제가 일하고 있는 밸류 링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중립적 위치에서 플랫폼 회사를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립적 해운 생태계를 만들어서 같이 한번 해보자는 의미에서 지금 GSDC라는 컨소시엄을 2년 전에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한 67개 정도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한국 선사들, 그 다음에 IT 기업들, 일부 MVOC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물류의 미래 기술들에 대해서 같이 이제 협의를 하고 토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술 기반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인 기술을 통해서 지금 8가지 트레이딩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5개는 트레이딩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3개는 아마 올 연말까지 전체 라인업이 되면 저희들도 엔드투엔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플랫폼에 대한 부분인데 플랫폼이 그러면은 미래에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줘야 과연 플랫폼이 살아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최소한 플랫폼은 고객에게 편리성을 주거나요. 아니면 트랜잭션 코스트를 좀 낮춰주든지 아니면 돈이 안 되는 걸 돈이 되게 해주든지 존경을 받든지 아니면 삶을 좀 바꿔줄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플랫폼이 이 기능 중 단 한 가지라도 못한다 아니면 한 가지도 할 수 없다 그러면 플랫폼으로서 생존이 아마 불가능할 거고요. 아무리 뭐 플랫폼 시대에 플랫폼이 중요하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으로 간다 해서 다 생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플랫폼 기업들이 미래에는 최소한 이 중에 한 가지씩은 해줄 수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지금 메시지를 전달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해운 물류 플랫폼이 지금 시장에서 가진 의문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보시면 알지만 이 플랫폼, 특히 이제 물류 플랫폼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중립성 확보 부분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플랫폼을 신뢰하지 않으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들어오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중립성 확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플랫폼이 창출하는 가치에 대한 뭐 불확실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시중에 일단 나와 있는 많은 플랫폼들, 뭐 페이스북이든 뭐 이런 플랫폼들은 이미 사용자들의 가치를 뭐 어떻게 보면 연결을 통해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증명을 해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물류 플랫폼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지만 대부분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은 있었지만 이를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건 아직까지는 크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물류 플랫폼을 만들 때 연결이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 일에 보다 좀 집중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플랫폼들이 이 거래 구조입니다. 거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익 구조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플랫폼이 생존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옆에 지금 뭐 그런 말이 있죠. 플랫폼 비즈니스는 한계 비용을 제로화할 수 있고 공유 경제와 공유 가치를 구현하는 방안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공유 경제, 공유 가치가 개인 기업에 모두 다 통용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앞으로의 생존할 수 있는 미래 플랫폼은 어떻게 보면 어떤 공유 가치에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만이 더 성장할 수 있다. 결국 혼자 사는 플랫폼이 아니라 같이 하는 플랫폼이 성장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예시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들이고요. 이게 오늘 제가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마지막 장 같습니다. 이 유통산업, 물류산업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죠. 근데 변화의 방향이 분명한 거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다는 것, 그거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어떤 뭐 플랫폼이나 어떤 연결이나 주선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연합하고 상생하는 구조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어떤 거래를 통해서 비용을 낮추고요. 이 낮아진 비용을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쉐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플랫폼이 움직여야만이 앞으로 플랫폼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앞서 몇 가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DHL 이슈도 얘기했고 뭐 이 맥켄지 발표 얘기도 뭐 했었습니다. 결국은 DHL이 하는 얘기는 약 이제 한 2025년 정도가 되면 B2B 물량도 한 80% 정도가 온라인을 통해서 거래가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맥킨지는 이 포워딩이 앞으로 국제 물류에서 이 뉴노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준비를 우리 국내에 계신 어떤 물류 업체에서도 지금부터 늦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